네. 예, 지금 이제 오늘은 페이지 77페이지를 좀 펴주십시오. 77페이지부터. 일단 이 소설 강의를 할 때는요, 일단 강의부터 설명드릴게요. 작자 소개를 먼저 항상 할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작품 해설을 할 겁니다. 작품 해설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의 강독은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전 강독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원전 강독은 여러분이 읽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제 작품 해설과 그다음 작자 소개 뭐 이런 정도. 원전에서 이제 가끔 필요할 때는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이 수업은 원전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자, 그럼 이제 바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77쪽에 김시습부터 보겠습니다. 이 김시습의 이 시습이라는 말은요,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배우고 네.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인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습이.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우리가 때때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때때로가 아니에요. 그때그때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공부가 안 돼요. 그때그때 익혀야지. 그래서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기 시습지 하면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때그때 익히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자는 열경이고 호는 설잠이고 이렇게 났는데 여기서 이제 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게 많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호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설잠이라는 것은요, 눈 덮인 좀 써놓으세요. 눈 덮인 맷불이라고 그래요. 맷불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산의 윗부분, 요걸 설잠이라고 합니다. 설잠. 청한자는 눈, 예, 눈덮임. 눈 덮인 맷불이 이 매가 산이잖아요. 불이니까 산 정상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걸 눈 덮인 맷불이라고 하는 거죠. 설잠이라고 하고요. 청한자는 청한자는 이 청자가 맑을 청자입니다. 맑을 청자, 청자가 맑을 청자고요. 지금 77페이지의 작자 소개를 보고 있습니다. 77쪽. 그래서 이제 시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시습은 그때그때란 때 시자 논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 설잠은 눈 덮인 맷불이다. 산의 꼭대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 맷불이라는 77페이지. 네, 77페이지입니다. 네, 77페이지에 네, 네. 각자 소개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시습 할 때 시습이 논어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잠, 눈 덮인 맷불이. 청한자는 맑을 청자에 찰 한자예요. 차가울 한자예요. 그러니까 맑고 차가운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청한자니까. 그런 의미고 동봉은 동쪽 봉우리, 동쪽 봉우리. 이게 동봉이에요. 동봉. 동쪽 봉우리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기가한 곳이 동쪽에 있는 봉우리였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참 재밌는 호가 있어요. 뭐냐? 최세옹이에요. 저는 이 호가 너무 멋있어요. 최세옹. 둘째 줄에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최자는, 등질 세자예요. 등질 최자예요. 이 세는 세상 세자. 아시죠? 옹은 뭐겠어요? 늙은 용자죠? 자, 그러니까 이걸 네. 번역하면 뭘까요? 세상을 등진 늙은이. 음, 세상을 이거는 강의에 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적어놓으세요. 세상을 등진 늙은이라. 그러니까 왜 세상을 등진 늙은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아시죠? 세조가 그 왕이 찬탈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사육신도 죽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는 벼슬도 하기도 싫다. 생육신인 건 알죠. 김수희습 생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등진 늙은이에요. 매월당은 아시죠? 매화를 좋아했고 달을 좋아했다. 그래서 매월당이죠. 여러분은 흔히 이제 매월당 김시습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매월당 효가 이렇게 많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시습의 뭐 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시험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3세 때 글을 지었대요. 5세 때 뭐 여기 보면 소학, 중용, 대학을 익혔다고 한다.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국문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실화예요. 자, 다음 중 김시습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1, 2, 3, 4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국문과 시험 문제가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5세 때 보세요. 5세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소학, 대학을 익혔다. 이렇게 사놨잖아요. 1번 6세 때 대학을 익혔다.
이렇게 이걸 6으로 고쳐놔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틀린 거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알겠어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여튼 그러니까 5세 때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무량사에서 59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무량사가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도에 무량사. 무량사라는 게 있습니다. 59세에 생을 마쳤고요. 생육신 나왔죠? 동봉은 이제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를 변증법적으로.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해결의 변증법 들어보셨죠?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이거에 합이 있다는 거죠. 정반합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했다는 소리예요. 유불선을. 그래서 통합을 했고 열린 사고를 가졌다. 그리고 전등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그 뭐라 그랬어요? 구의 전등신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의 전등신화를 수용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밑에 이제 뭐 전등신화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밑에서 한 3번째 줄 정도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유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여러 곳을. 역사적 기행실을 푼 사유록. 사유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유록. 사유록이라는 것은 4곳을 놀아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전라도, 충청도, 뭐 있습니까? 경상도, 경기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유록이라는 게.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교는 도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선교는 도교. 그러니까 이게 참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도교와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상서, 시편담요회, 법화경 별찬, 화엄경 석재. 석재할 때 이 석재는 풀석자입니다. 석재할 때 석은 풀석이라고 쓰세요.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오신화는 이야기했죠. 금오신화는 뭐라고 써요? 금오산에서 지은 그 뭡니까 새로운 이야기라고 그랬고 금오산 어디 있느냐? 남산에 있어요. 남산 이제 있는 금오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글을 썼다는 겁니다. 매월당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정말 꼭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전소설 강독을 다 선택을 잘 하셨겠지만 시험 문제 나올 때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작자 소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25문제면 한 5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음 중 뭐 김시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절대로 안 나와요. 맞는 것은 여러분 같으면 내시겠어요? 안 내요. 어떻게 나오냐?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잘 봐라. 숫자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김시습에 대한 어떤 작자의 소개니까 쭉 이렇게 훑어보시는데 뭐 하여튼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가 있으면 제가 좀 풀어드릴 테니까 기말 때 일단은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1쪽에 나오는 금오시나 이생규장전 작품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71쪽으로 펴보십시오. 페이지. 제가 계속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자 소개, 그 다음에 작품 해설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작품 해설. 자, 원문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원문은 여러분이 읽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여기에 나오는 한문이 제일 앞에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이게 한문에 관련돼서 나오는 경우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그거는 일진에 맡기세요. 그건 뭐 이것 때문에 한문을 다 읽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문은 거의 나와도 몇 문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71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생규장전. 자, 이생규장전이라는 것은 이생이 담장을 엿본다. 자, 이 규자가 엿볼규자, 엿볼규. 장은 담장할 때 장자고, 이생은 이제 주인공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볼까요? 71쪽 이제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김시습의 전기적인 생애를 조금 설명을 하고 여기를 좀 보는 게 좋겠네요. 김시습의 이제 전기적인 생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보기 전에. 거기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 김시습의 전기적인 생애를 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고통. 그 다음에 필기하세요. 이거는 거기다 위에다가 내세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 내세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세를 집착을 하느냐? 자, 이 내세 여러분 내세 집착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죽은 6명의 신하가 사육신인 거 아시죠? 그 세조가 그 뭡니까 자기 단종을 뭡니까 그 복위하는 거 단종의 복위를 그 주도한 6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가족까지 다 죽여요. 그냥 뭐 아내 자식까지 다 죽여버려요. 세조 수양대군이. 나중에 그 성삼문 같은 사람을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삼문은 특히 어떻게 죽였냐면 되게 이제 그 고집을 꺾질 않아 가지고 피를 그 가죽 있죠 뼈에 가죽 있잖아요. 이걸 벗기면서 죽였는데 이 성삼문이 보는 데서 다 죽인 거예요. 아내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뭐 이렇게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질 않았대요. 성삼문이. 근데 나중에 이제 한 그 뭡니까 3살인가 된 뭐 서너 살 됐겠죠. 서너 살 된 아이를 갓난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세조가 이 아내 자식을 죽이는데 눈물 안 흘리는데 여기는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왜 죽는지 알고 죽는다는 거예요. 알고 좀 컸으니까. 근데 얘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산문을 많이 회유도 했어요. 네가 내 밑에 있으면 이렇게 정말 잘해주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충신은 불사 이군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뭐 여담이니까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하여튼 현실의 고통과 내세에 대한 집착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시습에서 이제 이야기는 인간의 만남 그런 이제 헤어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김시습에서 이제 그 작품 속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생규장전에서도 이제 인간의 만남, 헤어짐을 이제 많이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우예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71쪽 부위에 보실게요. 그래서 김시습은 자, 자절과 실현 뭐 했죠? 36세까지 금오산실. 그러니까 이게 그 경주 남산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6권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금오신화. 제가 신자가 새로운 신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귀신 신자가 아닙니다. 이거 신화 네네. 귀신 이야기인 줄 아는 분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자유인이었다. 그래서 이 김시습을 그 유명한 말이 김시습한 유명한 말이 이거는 강의에는 안 나오던데 혹시 글자 읽을 줄 아시겠죠? 심유적불. 그래죠. 심유적불. 아 역시 한문을 잘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은 유학자다. 이게 유학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유학자고 그다음에 이 이게 발자취 적자예요. 발자취. 네. 발자취. 그 발자취는 부처다. 불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뼛속까지 유교였어요. 이 사람은 그 학자 집안이니까 뼛속까지 유교인데 실질적으로는 유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아시다시피 거의 불교를 공부를 했잖아요. 왜? 그 수양대군의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김시습의 어떤 행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하면 여러분이 심유적불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하고 놀라실 거예요. 진짜 이거는 심유적불이란 말을 아는 분이 이 국문학을 공부 안 하면 모르거든요. 심유적불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그래서 이제 제가 교재를 강의할 때 이제 필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단락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 단락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시습이 이제 보여주려고 한 게 뭐냐? 뭐 용천담적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자, 둘째 줄, 두 번째 단락. 자, 미치광이 중으로 조롱을 당하면서도 개팍한 행동, 광기 어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 김시습은 나중에 머리가 똑똑하고 하니까 막 그 뭡니까 양반들이 자기 자제들을 가르쳐 달라고 엄청 많이 해요. 근데도 그러면 돈도 받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죠 정성스럽게 가르치고 이러질 않아요. 이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막 뭐죠 반일 시키고 논일 시키고 막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 양반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겠죠. 하여튼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김시습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후세에 나를 반드시 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을 썼고 여기 우의적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우의적. 두 번째 단락의 5째 줄에. 우의적은 뭐냐면 돌려서 쓴다는 거예요. 돌려서.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돌려서 쓰는 거예요. 돌려서 쓴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 만복사 저폭이나 뭐 이생규장전에 보면 남자가
여자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산 남자가 죽은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산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생육신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은 여자는 네. 뭐다? 사육신이다. 사유. 자, 생육신은 누구다? 김시습이다. 음. 김시습이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직접적으로 써버리면 수양대군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돌려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의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재밌죠. 왜 수양대군이 이걸 알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건 뭐 모르겠지만 알아도 그냥 놔뒀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으니까. 그 생육신과 사육신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그 김시습의 그 정말 뭡니까 문필력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첫째 제가 좀 설명드려 놨죠. 현실의 고통과 내세에 대한 집착이다. 동그라미로 나왔어요. 현실의 고통과 내세에 대한 집착인데, 그래서 현실의 모순의 비판. 그렇죠? 모순이죠. 왜? 그 신하가 임금을 죽인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고 방랑생활했다. 근데 겉과는 달리 이제 외로웠다는 것이고, 뭐 이제 여기 이제 페이소스란 말이 또 좀 어려운 말 나와요. 페이소스 찾았죠? 이게 원래 페이소스가 영어로는 파토스라고 써야 돼요. 이게 원래는. 그래서 로고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국문학을 하신 분들이 이걸 옮기다 보니까 이걸 페이소스라고 쓴 것 같아요. 저처럼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은 페이소스라고 하지 않고 이걸 이제 파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뭘까요? 로고스는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성이고 이성을 이제 로고스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토스, 로고스라는 말 많이 쓰는데 파토스라는 것은 감성, 그다음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파토스, 로고스. 하여튼 여기는 페이소스라고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샤머니즘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로 무속신앙. 왜 이게 무속신앙이 되냐면 샤머니 무당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샤머니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슴이 붙은 거예요. 무속신앙이다. 이런 것을 저긴 현세 기복보다는 당연히 현세 기복이 아니겠죠. 왜? 어차피 사역신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세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둘째 밑에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 천착 그 밑줄 동그라미 밑줄 치세요. 둘째 동그라미. 지금 71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육신이다. 그래서 백이숙제 동경했다. 사육신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의적도 나왔어요. 우의적.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성산문 같은 사람을 또 설명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성산문. 이 성산문은 이 뭡니까? 이런 시조를 썼어요. 뭘 썼죠? 수양산 이 시조 아는 분은 안 써도 되는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제를 하나노라. 모르시는 분 좀 써놓으세요. 줄여 죽을진들 재미도 하는 것과. 이 국문학은요 정말 너무 재밌어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비로겟 푸세의 것인들 그 뉘따에 낳느뇨. 그 뉘따에 낳느뇨.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수양산이라는 게 중국에 산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참 재밌죠. 수양산도 있고 수양대군도 있어. 중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양대군을. 참 이게 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수양대군이 그렇게 했는데 수양산이 또 있어.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의와 숙제를 한탄한다. 굶주려 죽을 진들. 채미는 뭐냐면 고사리 캐먹는 거예요. 고사리 캐먹는 거. 고사리를 왜 캐먹느냐. 비록 푸생겠건 푸성기인들. 푸성기가 뭔지 알죠? 푸성기인들. 그것은 뉘따에 누구의 땅에 낳는 거죠. 자, 이거 뭡니까? 백이숙제가 그 신하가 왕을 뭡니까? 상명하복을 해서 왕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해서 그걸 뭡니까? 수양산에서 있다가 고사리 캐먹고
다가 돌아가셔요. 원래 이 백이숙제는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성산문은 존경을 하지 않아요. 왜? 나 같으면 고사리도 안 캐먹고 죽겠다. 왜 당신들은 고사리를 캐먹었느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백이숙제는요, 이게 대단한 게,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도 엄청나게 높이 존경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산문은 그것조차도 부정을 해요. 이 유명한 시조입니다. 알아두세요, 이 시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육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그것을 우의적으로 썼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극적인 세계 인식이 나오겠죠. 자, 보세요. 71쪽에 71쪽입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그러니까 둘째에서 한 넷째 줄 정도 쭉 내려가면, 자, 현실의 고통과 무게에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가위눌림을 당하고 있었지만 정치 질서의 도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희망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생육신이고 벼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글로서라도 이상을 꿈꾸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글 속에 당연히 희극적이겠어요, 비극적이겠어요. 네? 비극적이겠죠, 비극적. 그 밑에 나오잖아요. 밑에 둘째 줄. 비극적인 세계 인식. 거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비극적 세계 인식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현세적 인물이 아니라 또 넘겨보세요. 초월적 인물이다. 자, 초월적 인물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다? 바로 사육신. 네, 그죠. 사육신을 이야기하는 귀신이다. 그 현세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육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72쪽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글로 썼다, 뭐 그런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셋째 동그라미. 셋째 동그라미 치세요. 자, 밑줄. 금오신화의 속에는 세상에 얽매임이 없는 작가의 활달한 사유의 체계가 담겨 있다. 밑줄. 활달한이 뭔지 모르겠다. 활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달한이 어려우시면 활발한 사유 체계예요. 자, 그리고 사유란 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자, 여기 보면 그 자유분방한 화융사상. 그 화융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 유불선을 다 그냥 능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화융이죠. 그리고 비판적, 거기도 밑줄 주세요. 셋째 줄에 셋째. 또한 다음에 비판적 지식인의 무능에 대한 자탄과 현실 도피적 자유 추구와 관계가 있다. 자, 비판적 지식인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조가 그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지식인.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따라가는 무능. 그리고 자탄, 한탄하는 현실 도피죠. 왜? 자기는 현실 도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자기는 살고 그걸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라도 그걸 글로 옮겨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현실 도피적 자유 추구라고 쓴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기는 생육신이잖아요. 생육신인데 생육신으로서 자기는 사는 것 자체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신하가 임금을 주인 걸 봤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충신 불사의군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넷째 동그라미. 작가 김시습은 역사에 대한 해고와 민족 주체의식의 정립에 집요한 관심 밑줄 쫙 치세요. 자, 역사에 대한 해고와 민족 주체의식의 정립에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치유 부벽정기를 볼까요? 밑에 치유 부벽정기. 이거 치유 부벽정기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돼요. 그러면 치유에서 끊고 부벽정기. 왜? 부벽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취해서 놀았다는 거예요. 이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치유부 벽정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하셨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족 주체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이니까 여기는. 자, 이 작품에는 자, 사랑의 미학이다. 자, 이생규장전에는 만남과 헤어짐의 변증법적 인식 밑줄 쳐놓으세요. 만남과 헤어짐에. 그래서 3번의 만남과 3번의 헤어짐. 우리가 만나면 그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지면 반드시 만난다. 그렇죠? 우리 그 뭐 한자로 뭐라 그래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나오는 말인데. 회자 정리요 거자 필반이다.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고 가는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뭐 한자로 쓸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찾아보세요. 한자로는. 그래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의 이제 의미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3이 또 왜 그러냐? 우리는 3이라는 숫자가 많다. 자, 삼세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삼신할미, 가위바위보, 뭐 금운동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진선미도 있고. 신을 예,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삼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거,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칠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특히 삼위의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규장전에는 사랑의 성취를 이제 이루고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줄 볼게요. 마지막 줄.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 이생과 여자 주인공 최낭자의 만남의 계기는 지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게 또 재밌어져요. 자, 73쪽을 볼게요. 이생은 송도, 이게 개성을 말해요. 개성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고 최낭자는 선중리의 귀족집에 살고 있다. 자, 선중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최낭자, 이 책은 제가 반드시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최낭자가 이 이생 규장전에 보면 어디에 산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이 최낭자가. 그렇죠? 이 최낭자가 하는 거,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58페이지 교재를 펴보세요. 58페이지. 자, 교재 58페이지. 자, 5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넷째 줄 볼게요. 넷째 줄. 그때 선중리란 말이 있을 거예요. 선중리. 네. 지체 있는 집안에 채실성을 가진 처녀가 이 선중리는 선주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써놓으세요. 선중리가 뭐냐? 선주교라고 쓰세요. 58쪽 넷째 줄에 있잖아요. 선중. 그럼 선주교 하면 누구 생각나죠? 정몽주 생각나죠? 최영장, 예, 예. 최영. 그러니까 정몽주, 정몽주, 정몽주. 예, 정몽주가 생각나요. 정몽주.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하면 감이 오지 않아요? 이거 생각하면 자, 다시 73페이지 보세요. 다시. 자, 둘째 줄. 선중리는 선주교라는 지명을 떠올린다. 이 다리는 고려시대 명신 정몽주라는 충절의 이름을 회상시켜준다. 자, 코노테이션 다 이게 어려움. 여러분 3학년 가니까 어렵진 재밌지 않습니까? 막 좀 있어 보이는 재밌어요. 단어 예. 나오잖아요. 이거 뭐 끝도 없어요. 국문학 공부는. 이게 지금 코노테이션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이 코노테이션은 뭐냐면 내포란 뜻이에요. 내포. 내포. 그럼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디노테이션. 외포. 디노테이션. 디노테이션. 보통 이제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외, 보통 포보다는 연자를 많이 써요. 외연. 그래서 외연과 내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외연은 이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지시적 의미, 1차적인 의미예요. 내포는 함축적 의미.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국화. 자, 그러면 이걸 그 외연으로 본다면 외연으로 본다면 가을에 피는 단연생의 화초 맞나요? 가을에 피는 단연생 화초 이게 외연이에요. 내포는 절개잖아, 절개. 그러니까 충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충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그 뭡니까 서정주의 작품에서는 뭐예요? 국가협회에서는 예, 거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징의 제문맥화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상징이라는 거예요. 서정주가 만들어버린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서정주의 국가협회소로 가면 중년 여인의 원숭미가 되잖아요. 맞나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가 되잖아요. 이때는 개인적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상징의 제문맥화라고. 여러분 이제 실온 2학기 때 배울 때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상징의 제문맥화라는 게. 우선 이 국문학이 이래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제 있어 보이잖아요. 하여튼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의 제문맥화. 뭐 개인적 상징. 하여튼 그래서 이 커노테이션이다. 그러니까 다시 교재를 보세요. 이게 우리말인데 우리말 같지가 않아요. 이게 국문학은. 그래서 이 커노테이션이 이제 내포가 자리 잡고 그것은 최낭자 윤리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생은 국학에 갈 때 최낭자 집을 지났죠. 그런데 뭐 수양보들이 뭐 있어요. 어쩌고 나오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시를 감상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총각 누집 도련님과 하는 식구에 담겨 있는 유혹의 손길 느끼고 이제 화답시를 담장 안에 밀어 넣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괜히 막 뭡니까 뭐 떨어뜨려 가지고 뭐 연락처 받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마음에 들면.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카톡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계기는 최낭자 집의 지리적 배경,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자면 최낭자가 를 만났다는 것은 최낭자는 누굴 말해요?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사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는데 이걸 생각하고 김시습의 이 이생주장전을 읽어보시면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뭐 산 남자와 죽은 여자가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만 보는 거는 그냥 1차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선중리를 왜 쓴지 좀 감이 오십니까?
네. 네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73쪽에 보면 이생규장전이나 여타 작품에서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또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도 중요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이 동봉 김시습이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 거기 71쪽에 두 번째 단락에 셋, 넷, 다섯째 줄 보세요. 다섯째 줄. 71쪽에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에 밑줄 치세요. 끝에 그가 후세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찾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자, 다음 중 김시습이 그 작품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비트는 거죠. 그래서 넷째 놓고 역사에 대한 해고와 민족 주체 의식의 정립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만남의 의미. 자, 또 하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자, 김시습의 작품에서는 이제, 자,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그 네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유형. 자,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에 나오는 만남의 의미. 자, 만남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올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에 헤어짐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거의 100%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했죠. 그 지금 금방 설명드린 김시습이 후세에 보여주려고 했던 네 가지. 김시습이 보여주려고 한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아닌 것은,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염두에 두고 73쪽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시습이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 벌써 이제 4분밖에 안 남았네. 조금 더 다음 이제 타임에서 좀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재 기까지 나가면 오늘 잘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김시습이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106조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시습의 이제 이생규장전의 만남의 의미 볼게요. 저 옆에 73쪽입니다. 자,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자, 동그라미 치고 문사형 인물을 창조하기 위한 장치 밑줄. 자, 그럼 문사형 인물이라는 게 뭐냐? 문사의 문사. 문사는 뭐냐? 글을 짓는 선비라는 뜻이에요. 이걸 해석을 하면 문사잖아, 문사형. 그래서 결국 이제 문사형 인물인데, 자, 이 문사형 인물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여기 좀 필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사형 인물에 있어서는 자, 천재형의 인물이나 집안이 몰락하거나 당대 권력에 맞서, 이거는 필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당대 권력에 맞서서 거처도 없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방랑하는 인물. 자, 이거를 이제 문사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문사형 인물은 누구냐? 바로 김시습이에요. 김시습이 이게 은근히 자기 잘난 체를 해요. 읽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사형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김시습 자신을 그 속에다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김시습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이다. 그래서 조선 초기 소설의 특징은 이렇게 문사형 인물이고, 이러한 문사형 인물의 지적 탐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된다는 거예요. 금오신화의 경우에. 이생은 국학에 대한 유생이에요. 최낭자 집 앞에 가다가 시를 듣고 사랑을 갈구했어요. 만남의 계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생은 김시습이고 김시습은 생육신이다. 최낭자는 사육신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머릿속에다 꼭 생각을 하시고, 이걸 혹시 책을 이생규장전 읽었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좀 읽으시면 훨씬 더 깊이가 남달리 올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둘째, 그 동그라미. 유교적 명분론에 의한 만남이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론.
그래서 자신이 명분 없는 만남을 싫어했다. 어떻게 보면 유교식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삼강오륜 등의 덕목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삼강오륜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윤이었고 여기 보세요. 또 나오네. 세조 왕이탄탈 비판했다. 이런 말 나오죠. 삼강오륜의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내려가 보면 이런 걸 강조했어요.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명분 없는 만남을 혐오했다. 찾았어요. 쭉 내려가면. 그래서 세조의 쿠데타 혁명에 앞섰던 신숙주가 김비습이 왔다는 걸 듣고 이제 술을 권해 만취가 되기 유도해. 그리고 가마에 태워서 집으로 옮겼다고 한다. 술이 깬 김비습은 알아채로 가려고 하자 열경. 이제 이거는 자예요. 김비습에. 어찌 말 한마디 안 해서 그러니까 소매를 뿌리쳐 갔다. 이러한 일화에서 우리는 김비습이 얼마나 명분에 집착하였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바람직한 만남이 아니면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인물이 바로 김시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시습은 보통 그 뭐랄까